안녕하세요, 서울미인입니다. 156억 5천만 원. 최근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의 1위에 등극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의 주인공은 어디냐? 바로 나이는 한남입니다. 단순히 156억 5천만 원이라는 고가의 거래가 아니라 매수자가 전북 전주에 사는 1996년생의 굉장히 젊은 부자라는 점입니다. 근데 사실 서울에는 100억이 넘는 고가의 고급 주거 상품들이 꽤 있는데 왜 나인원 한남이 자산가들의 트로피 아파트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인원 한남 244제곱미터 89평형인데요. 156억 5천만 원에 전북 전주에 사는 1996년생이 매수를 했다고 해서 야, 정말 젊은데 돈이 많구나,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분이 왜 나인원을 선택을 했을까요? 초고가 주거 시장 100억이 넘는 상품들은 사실 되게 많아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도 있고 갤러리아 폴에 한남더일 그리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까지도 원빌리도 큰 평형 같은 거 재건축하는 압구정 아파트들도 사실 서울에서는 이제 100억이 넘는 상품들을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그 중에서도 나인원 한남이냐? 사실 이제 나인원 한남은 그 하이엔드의 고급주거 상품 중에서도 3대장으로 말할 수 있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이렇게 세 개를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근데 이 156억 5천만 원은 또 신고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같은 평형이 실제 실거래로 167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나인원 한남은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늘 대기가 깔려 있고요. 거래를 할 수 있는 매물이 실제 별로 없습니다. 세금 부분에 대한 거, 규제, 그 다음에 사실 대출은 안 나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 정도의 고가주택은 대출 2억밖에 안 나오는데 156억 5천만 원에서 2억은 있으나 없으나 한 이제 금액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액 다 현금으로 산 건데 이렇게 고강도의 규제가 되는 시장에서도 나인원 한남은 거래가 됐구나. 그것도 현금으로. 많은 하이엔드 상품 중에서도 나인원 한남은 가장 최상급지에서의 가장 좋은 트로피 아파트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입증해준 사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서울 사람들도 모자라서 이제 지방에 거주했던 젊은 부자가 현금을 싸들고 와서 거래를 할 만큼 트로피 아파트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보려면 나인원 한남의 분양 당시의 히스토리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나인원 한남은 한남더일과 같은 그레이드의 한남동의 투톱의 상품인데요. 원래 대신해서 한남동의 가장 최고가의 비싼 하이엔드의 단지로 이미 기획을 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분양가를 얼마 정도로 책정했었느냐? 평당 약 6,3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었어요. 지금은 분양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 6,300만 원 이러면 싼데? 근데 이제 당시를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18년에 평당 6,300이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너무 비싸서 안 돼. 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걸 딱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4년 임대 후 분양을 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제 방식 자체를 아예 틀어서 분양을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주택은 약간 그래도 서민을 위한 저렴한 건데 나인원 한남은 금액 자체가 남달랐습니다. 일단 면적 자체도 다 대형 평형 위주였고요. 전용 74평, 83평, 단층 복층의 면적, 전용 면적이 그 면적을 넘어가게 되면 호화주택으로 간주돼서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데요. 그 면적을 피해가도록 이제 설계가 되었고 총 341세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임대보증금은 30억 초반, 가장 큰 펜트 48억까지, 월세는 약 한 7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근데 다 관리비는 별도였고요. 그렇게 이제 4년을 살아보고 결정해라 하고 임대 후 분양을 전환하는 4년 뒤에 살아보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 가는 방식으로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비싼 임대료와 월세다 보니 이미 스타트 라인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임대 상품이었는데 이걸 대신해서 자체가 아예 초반부터 물 관리를 했었어요.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홍보관 자체가 어디 있었냐면 하얏트 호텔 아시죠? 하얏트 호텔의 옆쪽에 이제 길게 이제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 일부를 이제 홍보관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요. 내가 이 상품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는 다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액도 그렇고 어차피 대신 자체에서 아무나 여기는 못 들어오는 단지를 만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그 홍보관을 가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로 모든 고객의 정보를 제공했어야 됐어요. 명함은 기본이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한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뭘 제출했어야 되냐?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제 다 확인을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에 공시가가 12억 원이 당시 넘지 않으면 오지 말라는 겁니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정말 사실 정말 더럽고 치사했어요. 아무나 거기를 보러 가는 것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았다. 스타트 라인 자체에 이제 선이 남달랐던 거죠. 아무나 우리는 여기 못 들어와를 이제 대신해서 물 관리를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사실 이게 뭐 잘 될까? 저렇게 막 워낙 뭐 이슈화가 됐었던 프로젝트니까 경쟁률이 무려 5.53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흥행에 성공을 한 건데 더 재밌는 건 5.53대 1이다 보니 뭐 수십억의 월세 그렇게 내고라도 내가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청약 방식이었기 때문에 다 떨어진 거예요. 단순히 내가 돈 싸들고 와서 살 수가 없어. 이미. 그래서 그때 막 지인들끼리도 청약을 넣고 하셨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막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 고객 한 분도 청약을 원래 넣으셨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안 됐구나 약간 이제 포기하고 계셨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동호수 추첨을 해서 야 너는 몇 동 몇 호다 이게 뭐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당첨은 됐지만 내가 별로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예를 들어서 고층을 좋아하는데 나는 저쪽 구석 저층이 됐어. 하기 싫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포기했었던 세대들이 나온 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원래는 뭐 5대1이 넘어갔으니까 다 그냥 완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간중간 이제 나 안 할 거야 라고 이제 포기하는 세대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래서 대신해서 뭐라 그랬냐면 1억 5천만 원을 들고 니네가 뛰어오면 선착순으로 내가 남은 자녀 세대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고객이 그 얘기를 듣고 미친 듯이 1억 5천만 원 들고 가서 받았습니다. 몇 평을 받았느냐? 89평의 테라스 세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셨던 나 이제 드디어 나인 한남 간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요. 근데 나인 한남은 그 이유도 또 여러 가지 이제 험난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거든요. 세금이나 뭐나 막 이렇게 강화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3주택이면 종부세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한남더일은 임대후 분양에서 분양을 전환할 때 이제 분양가에 이견이 있어서 나중에 막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는데 대신해서는 이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임대 계약서를 쓸 당시에 4년 후에 너는 얼마에 이 집을 가져가는 거야 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환 분양가를 픽스를 해줬었습니다. 70평대가 한 40억대, 80평대가 한 50억대. 전환했던 금액 자체가 평당 한 6,100만 원 정도였었을 거예요. 4년을 살아본다라는 것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자산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거였거든요. 일단 내가 내 집이 있더라도 내가 이걸 당장에 취득을 해야 되면 내가 갑자기 2주택이 되니까 그때도 막 보유세, 종부세가 이제 막 엄청 늘 때였는데 그래 나 이거는 주택세 안 들어가니까 상관없어. 그래서 집을 처분하고 오신 분도 있었고 아니면은 살짝 살아보고서 싫으면 가야지 해서 이제 본인 집을 임대로 주시고 오셨던 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 고객이 본인 집을 임대를 주고 내가 이제 살아보고 그 집을 아예 매각하든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신 거였는데 2020년에 710 대책이 나왔습니다. 4년 임대사업자를 이제 폐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신 쪽에서는 원래 본인들이 그거를 상품을 기획하고 이런 상품을 만들었을 때는 그래서 맞춰 4년을 했던 건데 그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법인의 보유세 자체도 거의 한 3.6%에서 6%인가로 이제 오른 거예요. 대신해서 자기네가 예측해서 이게 341세대의 소유권이 전부 다 시행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감당하는 뭐 세금이 약 한 3,400억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게 막 700억 정도? 막 이렇게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대신해서는 원래 4년 후 분양인데 1년 만에 야 니네 1년 만에 분양 전환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 들어가신 분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결국은 니네 보유세를 우리한테 전가하는 거 아니냐. 나 이거 취득하면 2주택 되고 3주택 되는데 그래서 또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다 보니 또 가만히 계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된다 했는데 아주 뭐 깨알같이 그렇게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결국 보유세를 전가하는 거니까 3년치의 보유세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이렇게 서로 좀 양보하고 잘 해서 그냥 잘 전환이 대부분 잘 끝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남더일을 나중에 또 비교해 드리겠지만 한남더일은 막 대법원 3심까지 가고 난리가 났는데 이것도 그런 거 아니야 했지만 결국은 소송 가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많이 또 전환 안 받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 세대를 다시 분양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환을 받게 됐는데 여기서 또 제 고객의 비운의 이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그때 저희 고객은 강남에 있는 고급 빌라가 있으셨고 뭐 또 따로 또 취득해서 가지고 계신 뭐 별장까지 해서 한 세무사 검토를 받아봤더니 1년에 세금이 1억 5천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근데 원래 나인원 가셨을 때부터 사실 처음에만 좋았지 불만이 많으셨어요. 뭐 이미 도로가 쪽에 배치가 된 동이어서 내가 너무 시끄럽다. 뭐 커뮤니티를 나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데 내가 쓰지도 않는 걸 다 합산해서 내야 되니까 그게 싫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게 동간격이 정말 그게 뭐야? 약간 솔직히 외관이 이렇게 구려? 저거 진짜 강남에 옛날 반포주공 진짜 회색 주공 아파트 5층짜리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 그냥 주공 아파트 아니냐고 제가 질 때부터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자형 배치고 동간격이 사실 아주 넓지 않다 보니까 창문 열면 앞에 동이 다 보이잖아요. 뭐 한강뷰 뭐 탁 트임 뭐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 그러니까 되게 안 그래도 불만이 많으셨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세금이 막 1억 5천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무조건 이거는 아무리 싫어도 그러니까 실거주 하고서 참고서 그때 나가자. 그때 팔아야지.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세금 1억 5천만 원에 무릎을 꿇고 그냥 1년 만에 전환 나 안 하겠다고 대신에 통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들어간 건데 그걸 이미 포기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딱 일주일 됐다고 하셔가지고 빨리 대신에 전화해서 다시 찾아오셔라 했는데 세상에 그 일주일 사이에 이미 다른 분이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나인원을 1년 살고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가시는 임차인 내보내고 또 뭐 엄청 복잡했죠.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원래 집으로 돌아가셨던 비운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 받으셨던 89평 테라스 세대가 분양 전환했던 금액이 약 한 55억 정도였을 거예요. 지금 초반에 말씀드렸던 전주에 있는 영리치가 산 156억 5천만 원이 같은 평형입니다. 거의 뭐 100억이 안녕하게 된 건 거죠. 자, 이 얘기를 드렸던 것 자체는 결국 지금의 트로피 아파트가 될 수 있었던 건 초반부터 남달랐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는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됐을까요? 금액은 그 이후로 이제 미친 듯이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얼만큼 올랐는지를 이제 평형별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분양평형으로는 한 70평대, 75평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대략 한 30억 원대였거든요. 이게 이제 분양을 전환했었을 때는 한 40억대, 1년 만에 분양 전환한 이후에 바로 이제 금액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40억대 받았는데 60억대 바로 찍고 그다음에 뭐 70억대까지 정말 단숨에 한 3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단숨에 70억까지 이제 뛰어갔으니 그때도 한참 이제 이슈가 많았었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내놓자마자 2, 30억을 벌었다. 이제 이게 또 한참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 2026년 가장 마지막 실거래가가 이 75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30억이 마지막 실거래가였기 때문에 한 300% 정도 이제 거의 올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9평형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평균적으로 뭐 다 다르긴 한데 한 뭐 50억 원대 중반 정도.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56억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작년 최고가 기준으로는 167억까지 이것도 이제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온 거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건 역시도 거의 한 3배 가까이, 그죠? 50억대가 거의 한 150억대 그 정도까지 이제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거의 한 약 3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양 전환했었던 시기가 한 2021년이었나 그랬으니까 지금 뭐 한 4, 5년 정도 만에 금액이 뭐 3배가 뛴 거겠죠. 30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건 이건 사실 대한민국이 다 가능한 거 아닌가 이제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준 평형대였던 일반 세대였던 70평형대와 80평형대는 사실 그래도 이제 세대수가 341세대 중에서 많다 보니 그래도 이제 실거래 데이터가 이렇게 찍혀갔는데 그보다 이제 큰 평형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거래가 아주 많진 않았었습니다. 일단 그거보다 이제 하나 위인 복층 듀플렉스 타입이 있는데요. 이 복층 듀플렉스 타입은 약간 단독주택 같은 구조로 해서 실사용 면적이 이제 한 100평 정도가 이제 되는데 뭐 정원도 있고 단독 뭐 가라지 뭐 차고도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이게 갑자기 입평형이 확 튀기 시작을 한 건 2024년이었습니다. 갑자기 2024년에 거래가 200억을 찍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24년에 200억을 찍고 그 이후에 한 달인가 만에 220억, 바로 20억이 뛰고 또 그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250억까지 3, 4개월 정도 안에
200억에서 250억까지 거래가 다다닥 세 개가 연달아 완전 우상향으로 쭉 찍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0세대밖에 슈퍼 펜트하우스를 말씀드리니까 단층에 이제 나인원 보시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테라스 있고 하는데 이런 세대인데 이거는 사실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펜트하우스 자체는 그 21년도에 1년 만에 분양 전환을 하진 않았었고 아무래도 좀 펜트다 보니까 상징성도 있고 희소 가치도 있고 대신에 좀 더 좀 편의를 좀 봐준 거 아니었을까. 분양했었을 당시에도 48억 원에 250만 원이긴 한데 제 기억에 그때 이 펜트하우스 세대는 별도로 인테리어 비용을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의 별도 인테리어를 사실 바르고 이제 하고서 이제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포기하긴 쉽지 않았겠죠. 내가 10억씩 인테리어 들어서 하고 왔는데 이제 그런 특수성이 있는 펜트하우스다 보니까 이거는 펜트하우스가 이제 아마 그거보다 1년 더 뒤였던 2022년에 분양이 전환을 했었고요. 분양을 전환했던 금액이 얼마였냐? 단숨에 164억인가? 그래서 단숨에 이제 160억대로 이제 분양이 전환이 됐었는데 그래서 뭐 그때 GD가 받았다, 뭐 누가 받았다. 그때 10세대가 다 되진 않았었고 한 두세 대 정도가 남았던 걸로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분도 사실 펜트하우스 무조건 사고 싶다. 그래서 꼭 나오면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대신에 연락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환하고 남은 세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이제 고객이 매수하고 싶으시다. 어떻게 가능하겠냐 했더니 바로 냉정한 얘기도 거기까지 갈 게 없다. 대신 내부 고객으로 끝난다. 그리고 뭐 하게 되면 한 250억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로 해서 뭐 하긴 뭐 이게 뭐 일반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그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뭐 거의 160억대의 분양을 받아 가셨고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펜트하우스는 실거래가 전혀 찍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등기를 한번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분양가가 164억 원에 이제 분양이 거의 다 이제 됐는데 그 중에 한 세대는 140석이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뭔가 특수관계인이지 않았을까. 할인 분양을 받으신 세대도 하나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5월에 최종 마지막으로 350억이 거래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25년에 펜트하우스는 350억까지 이제 단숨에 뛴 거죠. 160석, 280억, 350억, 그러니까 100억대가 300억대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강남 아파트도 뭐 우상향이고 하긴 하지만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완전 수익률 엄청나죠. 200~300%씩 찍는 그렇게 공고하게 우상향을 가고 있다. 네, 금액은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또 이제 뭐 하나가 있냐면 실거래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는 워낙에 그런 앱들이 이제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전용 244 이제 89평형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호화주택이야. 라고 해서 사실은 취득세를 이제 중과를 사실을 했었어요. 단층 기준으로 74평, 복층 기준으로 83평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취득세 중과가 나오는 호화주택으로 사실 간주가 돼요. 이 호화주택의 기준도 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몇십 년 전에 만든 거 아닐까요? 89평형이 이제 취득세 중과를 맞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엘베를 딱 내리면 전시를 거의 나 혼자 쓰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옆집을 사실 마주칠 일이 없는 건 거죠. 야, 그 전시를 니네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면적을 아마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면적이 넘겠죠. 호화주택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면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공용부에 있는 그 면적을 전용으로 이제 산입을 시켜서 취득세 8%를 이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75평형은 거래가 되는데 매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80평대가. 왜 없나 봤더니 이게 지금 취득세 중과로 되니까 누가 8%씩 더 내고 이렇게 사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100억만 계산해도 취득세만 8억인데 뭐 입주민들 속이 부글부글 끓고 결국은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부과를 했던 거를 다시 다 돌려줬어요. 시행사 800억, 수분양자 한 1200억 해서 토탈 한 2천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천억을 받았다가 부청이 다시 다 돌려주는. 그래서 그게 딱 풀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89평형 거래가 이제는 이거는 취득세 중과 아니야. 일반 그냥 주택 취득세율로 내면 돼 라고 해서 다시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이 됐고 그래서 156억 5천만 원도 거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험난한 과정을 다 거쳐서 나인원 한남은 오늘날에 지금 공고한 300억대를 찍은 한남동의 최고가 아파트로 등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인원 한남은 왜 트로피 아파트가 되었느냐? 자산가들은 되게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잖아요. 단독주택처럼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세대수가 몇천 세대는 아니야. 고급 빌라처럼 약간 희소성도 있는데 거기에 일반 아파트처럼 편리는 했으면 좋겠어. 주차, 커뮤니티, 관리 시스템 모든 게 철저하게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진 곳.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서 서울의 정중앙, 용산에서도 한남 중에 최상급 입지에 그걸 딱 얹어 놓은 게 바로 나인원 한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뭐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거기는 뭐 편리함과 뭐 지하철도 가깝고 커뮤니티 요새 워낙 잘 나오지만 사람 너무 많아. 나의 프라이버시도 지켜지지 않아. 몇천 세대니까 희소성도 그래. 그리고 소형도 막 섞여 있어. 저기는 저래서 안 되고 여기는 열에서 안 되고 하는 그런 딱 자산가들의 입맛에 맞는 단지가 딱 나인원 한남인 거죠. 초반에 홍보관을 방문하기 위한 그 절차부터가 엄청 까다로워서 스크리닝이 다 됐기 때문에 저 옆집에 누가 살아요? 앞집에 누가 살아요? 이상한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딱 그들만의 리그가 이제 만들어준 거죠. 중규모 정도의 약간 이런 게이티드 타운하우스 같은 보안이 굉장히 철저한 이런 단지형의 하이엔드 이제 주거 상품이 하이엔드 상품의 트렌드가 이제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시작점이 나인원 한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전에는 한남더일이 스타트를 끊기는 했지만 한남더일은 아무래도 2011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연식으로는 조금 좀 더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게 된 것들을 보게 되면 하이엔드 상품의 트렌드 자체가 2006년 뭐 그때쯤 지어졌던 뭐 카일룸부터 1, 2, 3차부터 시작을 해서 19년, 20년 초반때까지 분양을 했었던 여러 가지 30세대 언더의 하이엔드 상품들 뭐 라브르,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 이제 용산까지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거래가 정말 더 적고 그건 정말 프라이버시만 너무 이제 강조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밑에 커뮤니티 이런 거는 사실 있다고 해도 쓰지도 않아요. 진짜 가보면 별로 쓰는 사람 없고 마주치는 사람이 너무 없다. 약간 네트워킹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정말 완전 폐쇄성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나인원남은 그 여러 가지 다 갖추고 있다 보니 이제 이런 형태를 해서 그 위에 나온 것들도 보면은 포제스 한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르에 러퍼 하우스라든가 더 파크사이드 서울 같은 경우들도 결국은 막 몇천 세대는 아니지만 몇백 세대 규모로서 지금 나인원 한남과 같은 이제 비슷한 구조로 해서 가고 있다라는 게 현재 이제 트렌드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입지는 조금 다르기는 하죠. 아주 큰 범위에서 보면은 사실 용산이 가장 지금 호재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고 포제스 한강 같은 경우는 광진구에 있다 보니까 한강뷰를 보는 거는 좋은데 약간 동네 주변 자체가 사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는 약간 그 포제스 말고는 일반 아파트랑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아직은 좀 약한 부분인데 용산에서 한남동 하면은 청담동이랑 투톱이기 때문에 그 입지를 아마 대체하기에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쭉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뭐 29세대 뭐 하이엔드에서 이제 한남도에 시작을 했지만 나인원 한남이 이런 중규모의 하이엔드 고급 주거 시장을 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트로피 아파트가 또 뭐가 있을까? 넥스트를 본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넥스트는 일단 한남동은 사실 지금 더 이상 뭐 진짜 땅이 없잖아요. 아마 여기 끝일 것 같고 가장 주목받는 거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편에서 먼저 오피스텔 먼저 한번 다뤄드렸었는데요. 지금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그러니까 복합 개발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진화를 한 건데 차세대의 하이엔드들은 이제는 단순히 단지 하나가 아니라 훨씬 더 부지도 크고 이제 여러 가지가 더 들어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파크사이드 서울만 해도 지금 오피스텔, 뭐 6성급 호텔, 그 다음에 뭐 나인원 한남더일 같은 아파트,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밑에 이제 뭐 신세계까지 이제 입점을 몰까지 완전 들어오면서 이런 전체적으로 뭐 단지 안에서 정말 모든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일본에서 뭐 아자부다이스나 뭐 록봉기일스가 롤모델이기도 하고 뭐 미국이나 다른 쪽에도 있기는 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21년에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고 나인원 한남은 지금 뭐 2018년에 분양을 해서 뭐 20년 뭐 이렇게 이제 뭐 초에 입주를 하고 뭐 5, 6년 차 이렇게 또 연식이 또 이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누구나 이제 새로운 집에 대한 더 좋은 집에 대한 니즈는 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도 이게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나인원 한남, 그 다음에 한남더일, 그 다음에 갤러리아 포레 거기는 이제 성수동 쪽에 완전 첫 번째 대장 하이엔드 아파트였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이 파크사이드 서울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파트에 특히. 이 정도 그레이드의 트로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보다 일반 아파트로도 갈 수가 없고 이제 그 대체제로 저는 가능한 게 더 파크사이드 서울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직 정확한 분양가가 나오진 않았지만 더 파크사이드 서울의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도 지금 임대후 분양 방식으로 이제 갈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나 일단은 나 파크사이드 서울에 나 청약 넣어볼래 라는 분들이 사실 거기도 지금 대기수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넥스트 나인원 한남은 뭐냐라고 하면 아마 파크사이드 서울이 되지 않을까. 근데 파크사이드 서울도 부지는 넓은데 아파트가 사실 동간격이 너무 다닥다닥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또 뭐 모르죠. 이제 그게 중요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뭐 더일이나 나인원도 뭐 뷰가 있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 그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겠나. 이제 금액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파크사이드 서울의 아파트가 넥스트의 차세대 하이엔드 중규모 정도 되는 하이엔드 아파트의 바톤을 이을 것 같고요. 이거와 더불어 약간 용산은 아니지만 새로운 부촌이 된 이제 성수동에 또 이제 부영부지가 있습니다. 부영부지랑 그 다음에 삼표부지가 있죠. 이제 부영과 삼표부지가 있는데 이제 부영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크로나 이쪽을 좀 더 이제 가깝게 해서 이제 아마 거기도 복합 개발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표부지도 뭐 한 79평 정도 해서 아주 야심작으로 해서 이제 건물 하나에 이제 아파트, 오피스 이런 것도 약간 MXD 방식. 그러니까 결국에 관통하는 건 땅을 넓게 해서 여러 가지를 넣느냐. 한도동으로 높게 올리느냐, 이제 성수동은 높게 올리고 지금 이제 여기 파크사이드는 뭐 남산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도 있고 해서 20층까지로 해서 이제 조금 넓게 가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향후 이제 예측을 하기로는 뭐 30세대 언더였다가 이제 상품이 좀 더 많아지고 이제 사람들의 니즈가 좀 더 바뀌면서 이제 규모가 갖춰진 여러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는 형태로 이제 MXD 방식의 중규모 정도 되는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새로운 스탠다드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예전에 뭐 갤러리아 포레 성수동이 처음 했을 때만 해도 미분양이었고 뭐 이제 지금 트리마즈 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이제 뭐 성수 하니까 이제 완전 성수동 자체가 부촌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권역이 되잖아요. 파크사이드 서울도 이제 그쪽에 들어오면서 3, 4, 5구역에 재개발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파크사이드 서울 바로 옆에 에테르노 용산이 딱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클러스터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는 나 어디 살아요 단지 하나의 이름보다는 어떤 그런 권역으로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나인원 한남은 이 트로피 아파트의 왕자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